들리시는지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채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일단 오늘 이 방에 몇 명이나 들어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 오늘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시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들어오신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40분이니까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집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생활소음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가 잠깐 영상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제가 왼쪽 페이지에 보면 세듀 본영어 문법편이라는 교재를 펴놨습니다. 이거 공식 교재는 아니고요. 이거 고등학교 교재인데 제가 이걸 왜 꺼내놨느냐? 제가 지금 괜히 예문 같은 걸 잘못 들었다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시험 직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문법 설명은 제 지식 가지고 하되, 정리는 제 스타일대로 하되, 예문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펼쳐보기 위해서 세듀 본영어 문법편이라는 교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빈줄 문법을 훑어볼 거고요. 두 번째,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이미 전략을 다 세워두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구두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살짝 언급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널 공부 방법이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이거는 정말 짧게만 언급할 거고, 마지막으로 독해 주제별 전략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 수업을 들으시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냐면, 독해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고, 제가 지금 찝어드리는 주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반대되는 키워드를 계속 찾아가면서 독해를 할 거예요. 빠른 것이 좋다, 느린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별점이 되는 두 가지 아이템을 뽑아낼 때, 여러분들이 독해 주제에 대한 커먼 센스가 있으면, 상식이라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다는 거고, 5번, 6번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도 적어 놓은 것처럼 오늘 따로 문법 질문 받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공부 태도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팅 올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동사같이 생긴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요. 문법을 공부할 때 있어서 빈출 문법을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빈출 다음에 조금 지엽적인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저와 함께 뭐 오픈 채팅이나 이런 거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빈출 문법이란 건 뭐냐? 수능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니, 지금 공시를 공부하는데 왜 수능 출제 포인트를 공부해야 되느냐? 수능 출제 포인트는요, 문법적으로 지엽적인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 포인트는요, 구문 분석상 출제하기 용이한 것들을 내고요, 절대 시비가 걸리지 않는 것들을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시시험 문제를 낼 때도 수능 출제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출제 포인트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적게 되는데, 첫 번째, 동사같이 생긴 것. 두 번째, 관계사같이 생긴 것. 세 번째, 형용사, 부사같이 생긴 것이라고 카테고리를 나누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사같이 생긴 것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투부정사랄지 동명사랄지 뭐 PP랄지 그냥 동사랄지, 아무튼 우리가 동사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동사같이 생긴 것이라고 제가 부를 거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검토할지를 옆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검토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렇게 칸을 나눠놨죠. 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검토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검토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동사랑 준동사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문장에는 한 개의 수로동사가 있어야만 한다. 수로동사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이 나올 때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 관계사랄지 접속사 같은 우리가 연결사
라고도 부르는 이런 친구들이 나올 때만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된다 라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동사 대 준동사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문장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방직 2달 남았는데 4달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때 항상 구문 분석, 기초 구문 분석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능수동이 나오는데요. 능수동은 별표를 한 3개쯤 치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법 문제들 중에서 지역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답률을 기록했던 문제는 싹 다 능수동이었어요. 특히 그냥 수로동사, 본동사에다가 밑줄 그어 놓는 게 아니라 보통 함정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동명사나 투부정사. 그 중에서도 동명사에다가 문제를 내죠. 왜? 우리가 그냥 동명사를 보면요. 아, 이거 동명사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건가 보다.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 물어보는 건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하지만 동명사도 그냥 능동형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빙 PP로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신경 써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걸 왜 공부하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need라던가 deserve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needs repairing 라고 무슨 뜻이죠?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needs repairing, 주어 needs repairing이라고 하면은 주어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뭐처럼 해석이 되죠? 수동태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원래는 repairing이 아니라 being repaired가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문법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being repaired라고 쓰지 않고 repairing이라고만 쓰더라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으니 그게 어떤 거다? need나 deserve 같은 표현들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need나 deserve가 나오는 문법적 파트를 오늘 안에는 공부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짚어드리느냐. 이런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니까 배우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ing가 나와 있으면 주어랑 어떤 관계다. ing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능동, being pp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수동이다라고 일단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디테일한 문법을 타고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경솔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다라고 깔고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수동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그냥 본동사가 아니라 ing나 투부정사 나왔을 때 반드시 능동인지 수동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이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오버긴 한데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the clothes irons well. 이런 무슨 뜻이죠? iron이라고 하면 다림질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어 irons well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잘 다려진다라는 거죠. 요즘 공시 강사님들 중에서도 능격 동사니 중간태기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동사까지. 근데 이런 표현들까지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자동사들 중에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수동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거를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경우의 수는 기억하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맨 마지막 검토 순위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뭐예요? 셀이잖아요. 셀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팔다라고 알고 있지만 무엇을 팔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자동사 파트에서 뭐라고 배웠을 거냐? 팔리다라는 뜻으로도 배웠을 거라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조금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다가 태라고 적어놨는데 수일치입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수일치라고 적어놨다 그랬죠? 만약에 본동사인지 준동사인지를 판단했을 때 본동사라면 수일치까지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가 최근에 수일치를 퀴즈에 냈을 때 해설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수일치
주어 동사, 혹은 수일치, 한정사 대 핵명사, 수일치, 선행사와 주관대절 속 동사,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적어 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 수일치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주어 동사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요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정사와 명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little이 나오면 뒤에 불가산이 나오고 few가 나오면 뒤에 가산이 나올 건데, few 다음에 가산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왜? few는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 거의 없다는 뜻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단수가 온다고 착각한다고요. 근데 단수가 아니라 few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복수가 온다. 이런 것처럼 few라고 하는 한정사, 선생님에 따라서는 수량 형용사라고 가르치는 이런 표현과 핵 명사 사이의 수일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뤄드릴 거는 사역동사입니다. 이 두 개는 제가 이번 시간에 다뤄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오늘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사역동사의 목적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는 걸 배웁니다. 오형식이 어떻게 생기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요, 보어가 나오는 거죠.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라고들 하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고들 하죠. 그렇다면 명사와 형용사로 사용될 수 있는 녀석들이 거의 다 올 수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준동사가 있겠죠. 준동사 중에 어떤 녀석들? 투부정사도 무슨 용법으로 쓰일 수 있어요? 명사적 용법이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동명사도 명사적으로 사용되니까 올 수 있을 것 같고, 분사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니까 올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즉, 일반적인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 보어 자리에는 얘네가 다 올 수 있겠구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오형식 동사들 중에서 특이한 녀석들이 있으니 그게 뭐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는 특이한 점이 뭐냐? 오형식 동사랑 구분해서 가르치는 점이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특이한 점이 뭔데?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들은요,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요,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못 나온다?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없다. 반드시 뭐로 나와야 된다?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변별 포인트인 거라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문법을 외우실 때 그냥 막 펼쳐놓고서 이거 이건가 봐, 이거 이때는 이건데 이렇게 달달달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은 뭐고 일반적인 원칙이랑 떨어져 나온 이 친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분리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오케이? 다시 강조드립니다.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의 목적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왜 따로 배우느냐? 그 투부정사 대신에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 그렇다면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묶어놨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도 나눠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각동사가 있고 사역동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얘네를 형태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의미적으로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각은 감각적인 거, 사역은 일을 시키는 거니까 의미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형태로 구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냐? 목적 보어 자리에 둘 다 원형 부정사가 올 수 있다는 건 똑같지만 지각동사는요, 뒤에 ing도 따라 나올 수가 있고요, 사역동사는 ing가 따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지각동사는 조금 까다로운 게 너무 종류가 많아. 그래서 얘네는 여러분들이 문법집 펴셔가지고 한 번쯤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각동사라고 하면 우리 here라든가 뭐 feel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 말고 어떤 것들이 있냐? notice라든가 이런 녀석들도 지각동사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동사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문법집 펼쳐가지고 한번 쭉 읽어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동사는 종류가 몇 개 없어. make, have, let, 그리고 help. 근데 제가 지금 나눠서 적어놨죠? 왜 나눠서 적어놨습니까? 이 정도는 전부 다 외우셨죠?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그럼 준사역 동사라는 걸 따로 떼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준사역 동사는 왜 준사역인지를 따로 살펴보셔야겠죠. 왜 준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머지 애들은 투부정사가 절대 못 오고
투부정사가 절대 못 오고 원형 부정사로만 써야 되는데 help는 모두 가능하다.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렇다면 make, have, let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얘네는 특징이 없느냐? 특징들이 있죠. have는 조금 특이해서 사역동사는 전부 다 ing가 못 온다고 했는데 얘만 특이하게 목적 보호 자리에 ing가 올 수가 있고요. let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목적 보호를 쓸 때 그냥 pp를 쓰는 게 아니라 bpp를 써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let 이 친구가 최근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요.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 전부 다 짚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동사같이 생긴 거 다 끝났네? 넘어가. 그럼 이제 관계사같이 생긴 걸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관계사 같이 생긴 거니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관계사랑 헷갈리는 접속사라는 친구랑 먼저 비교하시는 거예요. 접속사라는 친구나 관계사라는 친구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다 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둘을 구분해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접속사는 뒤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사는 뒤에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다는 게 뭐야? 빠진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빠진 요소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 불완전을 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관계사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우죠. 어떤 거? 관계대 명사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져요. 관계 부사 뒤에는 뭐가 빠져? 부사가 빠져요. 그런데 문장의 오형식에서 명사는 어떤 문장 성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배웠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근데 그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고요. 관계 부사 뒤에 뭐가 빠진다고? 부사가 빠진다고. 근데 부사는 문장 성분이라고 배웠어요? 아니라고 배웠어요? 아니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빈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선 접속사랑 관계사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엔 뒤에 부사가 빠진다 그랬는데 얘는 애초에 문장 성분이 아니라며 그럼 문장 성분이 아닌 애가 빠진 것도 그냥 완전으로 볼 것이고 접속사 뒤에는 빈자리가 없으니까 얘도 완전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녀석과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관계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치 같은 애를 말하는 거고요.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위치가 이끌고 있는 이 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둘의 역할을 좀 나눠서 봐야 돼. 관계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대 명사라고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명사니까 뒤에 명사 하나가 빠져 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빠져서 동사부터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왔다면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 있거나 둘 중 하나를 할 거라고요. 관계대 명사라고 해서 관계사 절 전체가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명사다? 예품사가 명사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부단기 같은 공시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제가 활동을 할 때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직도 이걸 계속 헷갈리고 계셔. 어떤 걸 헷갈리고 있다고? 관계대 명사라고 해서 관계사 절이 명사절인 게 아니라 뭐가 명사인 거라고요? 관계사가 명사일 뿐이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관계사 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죠. 그럼 형용사 절을 하는 건 뭐예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렇다면 관계사절 앞에는 보통 뭐가 나온다? 꾸며주는 명사가 나온다. 우리는 이런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렇다면 일반적인 관계사절 앞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선행사, 명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원칙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 관계사의 종류라고 적어놓은 거는 앞에 사람이 나오는지 사물이 나오는지 같은 거 구분하자는 거고 격 같은 경우에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분하자는 건데 뭐 지금 깊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마지막으로 관계 한정사. 관계 한정사의 대표적인 종류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라고? 소유격 관대 여러분 뭐라고 배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배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분명히 헷갈릴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자주 들었던 예문으로 설명드리면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다가 whose rules I can't 칸이 없네요. understand 이렇게 써보면요. 자, 보니까 whose rules가 한 덩어리라는 거 알겠어. 그런데 자, whose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rules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주어, 얘가 동사 같은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다면 얘가 완전한 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완전 불완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얘를 완전한 절이라고 볼 수가 없죠. 대신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얘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쓰이고 있느냐? 그냥 관계대명사 which 하나 덜렁 있는 거랑 똑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가 명사인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엔 뭐가 빠지죠? 명사가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는 무슨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명사구 한 덩어리가 뒤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다가 튀어나온 거라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관계 한정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설명했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놨고요. 꼭 제 영상을 안 보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관계 한정사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찍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 나오는 관계사로 기억하시면 분명히 헷갈릴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구분인데요. 제가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딱 보면 뭔지 알겠죠? ly가 붙었을 때 의미가 바뀌는 거, 뭐 near, nearly 이런 친구들 구분하시라는 거고, 형부 형태가 같은 거, hard 같은 친구들 잘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느끼는 문법 포인트가 뭐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이때 강조 구문과 도치가 어렵다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천일문 강의에서 판서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때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헷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헷갈리는 거예요? 형태가 똑같으니까. it is 어쩌고 that 이라고 나온다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 구문과 가주어 구문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를 써놓은 겁니다. 자, it is 다음에 나오는 걸 A라고 할게요. that 뒤에 나오는 걸 B라고 할게요. 이 A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주어 구문입니다. 왜? 가주어 구문은 원래 뭐죠? 가주어 구문은 대절이 나오고 is 형용사 이런 구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대절이 맨 앞에 나온 게 꼴보기 싫으니까 얘를 문장 맨 뒤로 돌려버리고 여기에 가주어 it을 채워 넣은 거잖아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죠? it is 보어 그 다음에 대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is랑 보어는요 원래 없던 게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다시 죄송합니다. 이 is 다음에 나오는 이 자리는 보어 자리임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나 명사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죠? 아이고. 형용사가 나오는 거나 명사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런데 강조 구문에서는요. 형용사를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규칙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it is A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강조 구문이 아니라 뭐로밖에 볼 수가 없다. 강조 구문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랑 명사밖에 모른다 그랬죠? 그럼 부사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라 이때 강조 구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 대망의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 강조 구문이란 건 뭐예요? 원래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에서 특정 요소를 강조하려고 이 특정 요소를 이 A 자리로 보내는 거, 이게 강조 구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that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을 거라고, 마치 뭐처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관계사처럼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빠져 있다며. 그쵸? 그러면
뒤에 불완전한 명사가 빠진 문장이 왔어. 그럼 강조 구문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완전한절이 왔어. 완전한절이 왔다는 것, 여기 나오는 대시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강조구문이냐 관계사 구문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형태상으로는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는 먼저 설명했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설명하다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조금만 언급해보면, 이때 강조구문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아니지. 이 강조를 하는 부분 있죠? 이 자리에는 준동사를 포함한 동사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 그리고 제가 이때 강조구문은 관계사랑 비슷하다 그랬죠? 관계사절과 비슷하다 보니까 관계사절을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which나 뭐 where 같은 친구들이잖아. 그쵸? 강조구문에서도 뒤에 앞에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that 대신에 WH 단어들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치인데요. 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문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부사어 도치는 보어 도치와 함께 그대로 도치입니다. 그대로 도치라는 게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 그랬을 때 목적어는 별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를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주어, 어순이 되는 거고, 부정어 도치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처럼 도치입니다. 의문문처럼이란 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you love me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 이거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love you me가 아니라 do you love me 이렇게 되죠. 지금 조동사 do가 맨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주어 동사 어순 바뀌어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정어 도치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본동사가 나오는 조주본의 어순을 따르게 된다. 이게 부정어 도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들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올릴 거니까 예문을 좀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수능 특강의 목차를 가져온 거예요. 수능 특강의 목차를 왜 가져왔느냐? 유형의 종류와 주제의 종류를 조금 보자는 의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기 앞서서 제가 원래는 문법 문제 풀이 전략이라고 차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법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문법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단락이 있으면 단락에 뿅뿅뿅뿅 밑줄 그어놓고 맞춰라가 있고요. 하나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혹은 영어가 장문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자,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이 뭐죠? 앞에 나온 이 유형은요, 뭐랑 뭐를 구분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짚어줘요. 어디를 검토해야 될지 밑줄을 통해서 포인트를 알려주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왜 어려워하죠? 얘네는 한 문장씩만 나와 있어서 그 한 문장씩만 검토하면 돼. 근데 얘는 문장이 겁나게 많죠? 그래가지고 뭐를 꼭 해야만 한다? 구문 분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문법 문제 측면에서 뭐가 더 쉬운 문제예요? 얘가 훨씬 더 쉬운 문제죠. 어떤 것만 검토하면 되는지 얘가 다 알려주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밑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풀면 되냐? 제가 아까 수능 어법 포인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걸 왜 알려줬겠어? 여러분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동사같이 생긴 건가? 이거 관계사같이 생긴 건가? 이거 형용사같이 생긴 건가? 구분을 하시라고요. 구분을 하셨으면 뭐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목차들 있죠? 그 목차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하나하나 검토하시는 겁니다. 동사같이 생겼네. 이거 본동사야, 조동사야? 죄송합니다. 본동사야, 준동사야?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거 수일치 잘 됐어? 이런 걸 하나하나 검토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지금은 밑줄형으로 나와 있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형 문제인 것처럼. A와 B 중에 고민하라고 하면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아니면 그냥 동사니, 동사에 es 붙은 거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현재 시제냐, 복수냐, 단수냐만 구분하면 되고, 투부정사냐, 동명사냐만
하냐만 구분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변별해야 되는 포인트를 만들어가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문제 유형은 조금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어떤 걸 검토해야 되는지 핀포인팅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핀포인팅 할 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수능 빈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동사같이 생긴 거, 관계사같이 생긴 게 보이면 일단 밑줄을 그으시라고요. 오케이? 문장이 나와 있어. 그런데 동사같이 생긴 게 보여?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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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그거 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풀전이라던가 이동기 포인트 100이라던가 김기훈 그래머 포인트 99라던가 이런 어법 요약집을 엄청나게 읽어보셨잖아요. 이런 거 왜 읽으셨죠? 어떤 게 문법 문제에 나오는지 포인트를 보려고 읽으신 거잖아요. 그럼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담아뒀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은 포인트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no라던가 few라던가 sooner라던가 이런 단어가 보여. 그러면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단어가 만들어내는 특수한 구문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인트만 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시 문제, 문법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핀포인팅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핀포인팅을 해가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만들면서 읽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어 임용을 준비하다 오셨다, 아니면 수능 1등급 출신자들이다, 아니면 취준하다 오셔서 토익이 만점자들이다. 이런 분들 오히려 문법 문제에서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왜? 난 너무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구문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해석이 돼. 해석이 된다 싶으니까 문법에서 이상한 부분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런 분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반드시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포인트를 만들어 가면서 읽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유형이 뭐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 내가 이런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됐었지? 라는 걸 한번 생각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영역은 아니니까 지금 목차를 쭉 읽어보시면서 아, 저런 유형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강사님들이 강조를 해주셨었어. 그런 것들 한번 쭉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수능 특강 PDF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 규제의 맨 앞장을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면요, 주제 소재편입니다. 오늘 특강에서 조금 특이하게 설명드릴 거는 주제 소재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너무 약하는 것 같다, 혹은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제 소재편에 있는 얘네들을 쭉 읽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 자주 비교되는 포인트들을 쭉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물, 일화, 기담 같은 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거의 다 뭐야? 일치불일치죠. 일치불일치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킬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자, 철학, 종교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적어둔 세계사적인 흐름을 조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약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한다는 느낌 없이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회 과목이나 뭐 교육학이나 이런 거 선택하셨던 분들은 고대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셔야 될 거냐면 이성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이 기억이 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키워드들은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맞닿아 있는데, 이데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정불변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성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유니버셜한 거야. 어디에나 절대적인 거, 앱솔루트한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단어는 전부 다 이성 쪽에 몰려져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랑 대비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도덕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비교를 하는데, 자, 이성주의자들은요, 도덕적인 행동을 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그것이 보편적으로 옳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니들이 경험을 했든 안 했든지를 간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 그냥 옳지 않은 거야. 선함적으로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경험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니들 도둑질 겪어봤잖아. 그랬더니 도둑질이 좋아? 안 좋지?
안 좋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경험주의자들은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당해봤는데 도둑질 기분이 안 나빴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둑질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뭐 좋진 않더라도 그리 나쁜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렇다면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대적인 거, 로컬한 거, 지역적인 거, 이런 의미랑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독해할 때요 보편적이다, 절적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뭐랑 대비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되느냐? 상대적이다, 지역적이다 이런 단어랑 구분시켜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갑니다.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의 시대가 붕괴된 게 바로 근대가 되는 거고, 이때 다시 한번 이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돼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이나 논리적인 거랑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 애들한테 시키는 거, 교육이죠. 그렇죠? 심사숙고한다는 건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한다는 건 천천히 하는 거잖아요. 느린 생각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근대 시대의 키워드들이랑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 시대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가는 혁명이잖아요. 대중들에 의한 혁명이잖아. 이때부터 어떤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느냐? 민중, 사람들이 타고나는 거, 사람들의 상상력, 사람들의 창의력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성이랑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심사숙고하고 느린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reflect라던가 뭐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전부 다 이성 쪽의 키워드야. 그런데 intuition 같은 직관이라던가 creativity 같은 창의력이라던가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이성이랑 반대되는 키워드로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타고나는 것과 비교해서 nature 대 nurture. 타고나는 거냐, 길러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많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범죄 관련 글이 나왔다. 범죄에 대한 성향은 타고나는 거냐, 범죄에 대한 성향은 학습되는 거냐. 천재란 만들어지는 거냐, 천재란 타고나는 거냐. 사람들의 심성은 타고나는 거냐, 심성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문화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냐, 문화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거랑 또 비교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종교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에서 또 많이 다뤄지게 된 키워드가 뭐냐면 경제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경제적이라는 게 뭐냐? 경제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인풋이 적을수록 좋은 거고 아웃풋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글을 읽을 때 아주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뭐냐? 코스트예요. 코스트는 인풋이랑 비슷한 단어처럼 여겨지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풋은 적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이 코스트는요 무조건 그냥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는 경제학적인 용어에서 무조건 안 좋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잠깐 경제적인 키워드 잠깐 넘어가 봤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직관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죠. 그러면 이 경제랑 맞닿아 있는 키워드는 뭐다? 이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경제라는 키워드랑 또 맞닿아 있는 반대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민중이랑도 관련돼 있는 건데 집단적, 공동체적 이런 단어들이 경제적이란 말과 대비되는 단어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렉티비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코노미컬한 거 아니면 리즈너블한 거 이런 것들이랑 계속 대비가 되는 키워드로 사용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단어들 중에서 특히 경제 관련된 거, 집단과 공동체와 경제가 대비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직관이라고 말씀드렸던 인투이션과 여기서 나왔던 리즈닝 같은 거 이런 단어들도 키워드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 시대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는 이성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성이 만들어낸, 과학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게 뭐예요? 핵무기였죠. 이러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느냐?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갑자기 왜 언급하느냐? 철학을 수업할 거냐? 그게 아니라 세계대전이니 근대니 하는 이런 이성에 대한 키워드로 대표되는 근대라는 단어. 얘가 영어로 뭐죠? 모던이에요. 근데 현대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모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시대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이 시대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는데 모던이 자주 사용된다는 건 아무튼 이성과 관련된 키워드로 지문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성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이성을 추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분법입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반으로 갈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백과 유색 이런 식으로 귀족과 민중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반이성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이분법에서의 틀을 깨버리는 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체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독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독해 주제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백과 유색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유색 인종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을 만들자. 그게 뭐였냐? 얼터너티브 아트다. 라는 거다. 그런데 이런 얼터너티브 아트라는 게 되게 모순적이다. 왜? 백인들의 미술은 주류 미술이라고 해놓고 유색인종들의 미술은 대안적이라고 해놓으면 이것도 구분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제의 글이 나왔었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수험장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백인과 유색에 대해서 나눠 놓는 글인가? 라고만 생각을 했을 텐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이분법적인 글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의 키워드들 한번 쭉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철학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고 종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제가 여기에서 적어놨던 것처럼 보편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올 거고요.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상호작용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정해진 것, 절대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고 풍습에 대해서도 컬처라고 하는 게 보통 바이올로지랑 비교가 되면서 보편적인 것이냐 상대적인 것이냐 로컬한 것이냐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리는 말이 지리지 과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제를 뽑아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환경, 자원, 재활용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키워드는 sustainability입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과학이라던가 경제적인 체제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로 주제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랑 많이 대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었던 과학이랑 계속 대조가 되겠죠. 경제랑 계속 대조가 되겠죠. 이 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소비랑 대조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말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리사이클링이랑 여기까지만 쓸게요. 리유즈랑 마지막 업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리사이클링은 A가 있었으면은 B의 형태로 쓰는 거. 리유즈는 A를 다시 한번 쓰는 거. 형태 바꾸지 않고 업사이클링은 A라는 쓰레기가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깡통이 있었다. 근데 깡통을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판다. 이런 게 업사이클링이에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물화생지는 제가 뭐 알려드려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넘어갈게요.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포츠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혹은 일치, 불일치로 주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얘네는 뭐
언급을 할 필요가 없죠. 거의 다 일치불일치로 나올 겁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이냐 보편적이지 않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계속 쭉 듣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 새끼가 왜 갑자기 고대니 하면서 막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를 꺼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독해 지문이 보편적,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에는 회상과 관련된 거, reminiscent 같은 단어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음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제에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좋겠고, 얘네는 싹 다 역사 관련된 것들로 나오면서 일치불일치로 많이 나온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nature vs nurture. 교육은 모르는 것들을 주입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고난 것들을 길러내는 것이냐 라는 주제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고 진로 학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치불일치로 나오거나 교육과정 관련해서 그냥 퀴즈로 나올 텐데 얘네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인 것과 상대적인 거 nature vs nurture 이게 많이 나올 거고 문학과 문화도 계속 보편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됩니다.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치, 불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제목 문제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심리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좀 다양한데 무의식과 의식 프로이트 관련된 거죠.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고요. 무의식이라고 하면은 전의식이라는 말과도 동의어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로 잡고 가시고 무의식과 의식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는 게 또 교육이랑도 얽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의식적인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같은 키워드로도 계속 물어볼 수가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경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경제적인 사고랑 이성적인 사고는 똑같은 말이다. 경제적인 거, 이성적인 거는 똑같은 말이다. 이런 것들.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 대 공동체주의, 콜렉티비티 이런 것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다. 의학, 건강, 영양식품 같은 것들은 지금 공부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 지문을 통해서 학습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제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한글로 적긴 했어요. 제가 영어로 말하다 스펠링 틀릴까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집중해서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 이성과 경험. 보편 절대와 상대적인 거.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이성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 그래서 이성적인 거는 과학적, 논리적, 후천적 이런 것과 관련이 되고요. 직관적인 거는 창의력 같은 것과 비교가 된다. 아,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좋겠다. 여기 예술, art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래서 과거, 나중의 예술, 근대 르네상스의 예술과 근대 예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대 첫 번째는 이성의 시대라 그랬고 그 다음 민중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성의 시대에는 갈고 닦는 거 후천적으로 교육받는 게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아트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술은요 타고나는 거 모든 민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창의적인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영감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ar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보통 갈고 닦는 것인지 inspiration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글들이 나오고요. 너무 추상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지금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어디 보게 된 거예요? 문법 문제 풀 때 전략 봤고요. 주제 중심 접근도 한번 본 겁니다. 파이널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법이 있고 어휘가 있고 어법은요 이제 여러분이 문법책을 펴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법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포인트 퀴즈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거든 상관없어. 손진숙 쌤이든 뭐 김기훈 쌤이든 이동기 쌤이든 심우철 쌤이든 블라블라블라 뭐 조태경 쌤 등등등 어떤 선생님 교재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 포인트 교재에 목차를 보세요. 그래서 목차를 딱 봤는데 내가 모르는 구문이 있어. 그럼 이제 선택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 싶은 걸 다시 볼지 아니면 그냥 버릴지. 쌤 버렸는데 문제 나오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버린 건데. 안 나올 거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다시 볼 때는 이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는 건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아시겠죠? 이제는 심리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사가 찝어주는 것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는 거 안 나올 거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요. 제가 김기훈 선생님의 어휘 교재를 봤었는데, 이제 전치사의 느낌, 그리고 접사들의 느낌을 조금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휘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구동사거든요. 이 구동사가 보통 어떻게 생겼죠? come 다음에 across가 나온다거나 뭐 turn 다음에 down이 나온다거나 뭐 등등등 어떤 본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비슷한 게 나오는 단어들, 이런 애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수거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단어를 외웠을 때 across가 대충 이런 의미잖아. down이 대충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이런 동사랑 합쳐졌을 때는 이런 의미가 탄생하는구나 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부분을 해체해가지고 대충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납득할 수 있겠다.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암기를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왜 그렇게 안 공부했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내가 지금 외운 수거들을 오히려 펼치시는 겁니다. 외운 것들. 그래서 외운 것들을 쪼개보시는 거예요. 여기 다운이 나왔네. 여기 인이 나왔네. 온이 나왔네. 그런데 다운은 대충 이런 의미네. 대충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거 경찰 시험 문제 봐봐요. 똑같은 단어의 전치사만 바꿔 껴가지고 선지를 4개를 만들어놨잖아. 단어가 뭐였죠? 렛으로 만들어놨던가요?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수거를 하나하나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였으면은 차라리 어휘 공부 안 하고 독해를 그만큼 더 공부해서 어휘 다 틀리고 독해 만점 받는 80점 받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무모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뭐 달달달 암기 안 했던 본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자.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느낌을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자. 같은 맥락으로 어휘집이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접사들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come이 나오게 되면은 함께 혹은 완전이라는 의미라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왜? 지금 단어 보시면은 어차피 안 외워져요. 지금 어휘 볼 바에는 독해를 더 봐야 되나? 뭐 독해를 볼 바에는 문법을 더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영어 공부하실 때 자꾸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외운 단어장에서 접사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접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휘 시험 문제에서 어휘가 나왔을 때도 쫄지 않고 여기 풀이가 나오고 뭐가 나왔으니까 대충 이거 앞 관련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심리전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거 자꾸 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아는 거에서 기존에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독해 문제 풀이 시에 튕겨져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정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하나의 글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 내용밖에 없다 라는 원칙을 꼭 가져가세요. 우리가 아무리 글이 그지 같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글은요 하나의 중심 내용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막 독해를 하고 있어. 근데 두 번째 문장쯤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꼭 참고 세 번째 문장 가겠죠? 역시나 뭔 소린지 몰라. 네 번째 문장 갔어요? 또 뭔 소린지 몰라. 그러면은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미 머릿속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 글인 거야. 내가 여기에서 꼭 참고 더 읽어봤자 나는 이해 안 되는 상태로 글의 마지막 줄까지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는 내가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기엔 또 시간이 아까우니까 선지만 계속 째려보게 될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글을 읽다가 자꾸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심호흡 한번 하시는 겁니다. 심호흡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완전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들이마셨다가 완전 끝까지 내뱉으시는 거예요. 내 몸이 축 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선생님,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세요. 긴장 낮추는 때 심호흡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긴장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게 안 읽혀. 그러니까 잠깐 눈 감고 심호흡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첫 문장으로 가세요. 첫 문장으로 가게 되면 문장이 이렇게 쭉 있겠죠. 시간 낭비라고 느끼지 마시고 주어, 동사, 목적어, 괄호치고 괄호치고 여기 부사절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읽으세요. 다시 첫 번째 문장은 완전 꼼꼼하게 다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조언을 드리느냐?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글은 하나의 중심 내용만 가지고 있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장과 첫 번째 문장도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 읽히는 글이면 안 읽히는 글일수록 하나의 문장을 중심축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 싶은, 심지어는 내가 번역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다 무시해. 그런 가능성 다 없다고 치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믿고 있는 한 가지 문장을 만드시고요. 이 문장과 관련시켜서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말을 했네.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랑 관련된 문장이겠네. 라고 자기를 위로해 가면서 관련 지어 가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 글이 안 읽혀 막 튕겨져 나와.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을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보다 글이 읽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 모든 글은요 키워드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어떻게? 맥락상 동의어와 맥락상 반의어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맥락상 동의어는 또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같은 말, 다른 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듣는 얘기예요.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아기를 때리면, 아기를 고통 주면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옆에 지나가고 있는 청년을 발로 찬다고 생각해보자. 그 청년은 분노와 함께 눈가에 눈물을 보일 것이다. 노인이 있다. 이 노인을 칼로 찌르는 실용이라도 해보자. 그럼 그 노인은 화들짝 놀라 죽음의 사신이 인사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호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가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빈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빈칸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없어요? 상식적으로 풀 수 있겠죠. 왜? 지금 보세요.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갑자기 아기가 나왔네. 이 아기는 뭐의 구체적인 예시로 나온 거예요? 사람의 구체적인 예시로 나온 거잖아. 청년도 사람의 예시, 노인도 사람의 예시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람, 아기, 청년, 노인 전부 다 뭐예요? 맥락상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동의어라는 말을 썼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사람이랑 청년이랑 다른 말인데 어떻게 동의어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완전 같은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맥락상 같은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맥락상. 오케이? 이 저자는 얘네들이 똑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때린다, 고통을 준다, 발로 찬다, 칼로 위협한다.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 말이잖아. 그런데 맥락상 어떻다고? 맥락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캐치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칙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뭐도 알고 있어야 된다. 맥락상 동의어, 반의어가 분명히 글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원칙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렇다면 노인과 신호등 이거 반의어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죠. 반의어라고 하는 건 뭐야? 분노와 기쁨 이런 게 반의어인 거지. 노인과 신호등은 반의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다고? 맥락상 반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맥락상 동의어와 반의어를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지금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때리면 아프다, 고통을 준다, 막 이렇게 맥락상 동의어에 대한 맥락상 동의어를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호등한테 위협을 가했을 때 얘네가 뭔가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뭐 nothing 같은 게 정답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맥락상 같은 말과 다른 말, 이게 무슨 뜻이냐? 대표적으로 비교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란 말과 대조란 말이 다른 말인 거 알고 있죠.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거고 비교는 공통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A is more C than B. 다르게 써볼게요. more B than C 이렇게 썼어. 그러면 지금 이 글은요. A랑 C를 맥락상 동의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맥락상 다 반의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맥락상 반의어로 보고 있는 거죠. 왜? 비교를 하고 있잖아. 대놓고. 얘네는 서로 다른 말이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is as B as C라고 썼어. 그러면 A는 C만큼 B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통된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는 대조가 아니라 뭐라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맥락상 동의어임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를 왜 구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글에서 중심적으로 논하고 있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이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곁다리로 집어넣은 예시일 뿐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이제 와서 이러한 틀에 맞춰서 독해 문제를 다시 한번 풀려고 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야. 대신에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건 기억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던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글의 단락 전개를 가지고도 독해를 접근하는 걸 다시 한번 논해 볼게요. 제가 단락 전개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되는 세 가지 전개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compare and contrast, 비교와 대조가 있고요. 인과, cause and effect가 있고요. 마지막 나열, 리스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로 나오는 건 인과가 되겠고요. 가장 매개가 되는, 이렇게 말하면 난해할 수도 있는데 가장 전개 방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건 CNC, 비교와 대조가 되겠고요. 여러분한테 가장 힌트가 되는 건 나열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요. A는 makes B하다. A가 influence B하다. A is driving force for B하다.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요. 독해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A makes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A 하면 B 하다라는 거잖아. A influence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A 하면 B 하다라는 거잖아. A는 뭐에?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A 하면 B 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과의 표현들이 보통 글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표현들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머릿속에서 막 정리가 안 돼. 그럴 때 생각 정리를 도와줄 도구가 되는 겁니다. A is because B라고 해봐. 그러면 A는 B 때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독해만 하고 머릿속에서 저장도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B 하면 A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지나가시는 거라고요.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각각의 키워드를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게 독해의 스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인과가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고, 제가 문제풀이에서 가장 핵심이 될 거라는 건 바로 이런 글 패턴 때문입니다. 사람을 때리면 A가 B 하면 C 하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독해 전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전개 방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문제 유형이 뭐야? 빈칸이에요. 왜? 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문제 못 풀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죠? 왜 안 하셨죠? 합의금을 줘야 돼? 신호등을 때린다고 해서 합의금을 주진 않겠지. 왜? 얘는 인간이 아니니까, 얘는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유형이 뭐예요? 빈칸 추론. 추론을 해야 되는 유형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걸 너무 고차원적으로 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내게 되면은 답이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글에서밖에 안 내게 되냐면 A 하면 B 하다, A 하면 B 하다, A 하면 B 하다 이렇게 내다가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다를 유도하는 글에서 이 B 하지 않다 부분에 밑줄을 긋는 경우가 많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게 뭐야? It is not 빈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왜? not이 붙어버리니까 빈칸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 이 말이 돼야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아무튼 인거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빈칸 추론을 맞추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였고요. 여기에 CNC 비교대조 패턴 이거는 사실 정답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보통 나오더라도 제목 문제에서 A vs B 이런 식으로 제목 문제가 나올지언정 혹은 controversy on 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나올지언정 이거 자체가 문제의 집중적인 가장 중심적인 패턴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락상 동의어 반의어 이러한 키워드를 소개하는 패턴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듣고 아 이런 게 있다고 했었어 라는 것만 기억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리스팅 나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맥락상 흐름상 적절치 않은 문장은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레저에 대한 글이 나오다가 여기에 무슨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던가 축구라던가 축구를 레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뭐 쭉쭉 나오다가 갑자기 비용에 대한 글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르게끔 문제를 내는데 보통 첫 문장에선 굉장히 포괄적인 문장이 나오고요. 그 아래 나오는 문장들은 세부적인 거. 첫 번째 나왔던 문장에 특히 주어의 세부적인 예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것들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안 어려워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힌트가 된다라고 소개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글을 읽다가 문장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명사 하나가 나와놓고 컴마 such as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혹은 including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얘네를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셔야겠죠. 근데 그럼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such as나 including 같은 거는 해석해보면 뭐예요? 뭐뭐와 같은 뭐뭐를 포함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포함하여 이런 단어들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전부 다 글에서 나오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예요?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한 예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선생님 예시는 거품이니까 안 읽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통째로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자,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있는데 앞에 나온 이 명사가 뭔지 알고 있어. 상식으로 알고 있든 아니면 앞에서 이 명사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든지 간에 한번 언급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이 명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뒤에 나온 예시들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굳이 뭐하러 읽어?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앞에 명사가 딱 나왔어. 근데 앞에 지문에서 설명도 안 돼 있고요. 우리의 커먼 센스로 알고 있지도 않은 그런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서치에서가 나와 있고 including이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으셔야죠. 이 지문에서는요, 이 명사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를 알려주지도 않아 놓고,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아 놓고, 갑자기 서치에서나 인클루딩을 말해버린 거라고요. 이 예시를 통해서 얘를 설명하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얘를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런 취사 선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리스팅 패턴이다. 나열의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독해팁이 뭐냐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글을 읽을 때요, 모두 다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훈련한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글을 다 읽으라고 배웠어? 그럼 다 읽으세요. 부분 부분 읽으라고 배웠어? 그럼 부분 부분 읽으세요. 키워드 찾아가면서.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if I were you였다면 어떻게 읽었을 것이냐? 글이 있으면요, 다 읽긴 할 거예요. 다 읽긴 할 건데 꼼꼼하게 읽는 부분과 꼼꼼하게 읽지 않을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읽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 무슨 important 나와 있고 뭐 necessary 나와 있어. 그러면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그러다가 쭉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문장 읽다가 such as가 나왔어. 그럼 such as 뒤에는 내가 앞에 나온 명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such as 뒤에는 꼼꼼하게 읽어야 돼?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되겠죠. 근데 아예 안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읽어? 아, 대충 뭐 이런 게 있구나. concerning 해. 하면서 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대충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대충 스캔만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for example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say 말해보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거나 suppose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예시에 관련된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아, 앞에 나왔던 게 중요한 내용이었나 보다.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for example 같은 예시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거나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아직 정답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럼 뒤에 부분을 더 읽을 건데 힘줘서 읽는다, 대충 읽는다? 대충 설렁설렁 읽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법칙처럼 접근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사니 행정학이니 행정법이니 뭐 교육학이니 전부 다 답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칙처럼 어떤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사례가 틀린 거야라고 단정적으로 문제 풀 수 있어. 그런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글이 나왔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커먼 센스가 어떤지 모르고요. 여러분들의 어휘 수준이 어떤지, 여러분의 구문 독해 수준이 어떤지 몰라. 그래서 강사님들이나 심지어 제가 어떻게 읽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상황에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대원칙은 뭐다? 시그널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 이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해 안 중요해를 판가름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셨어야 되고, 훈련이 안 되셨더라면 지금이라도 기본 독해 교재에 있는 팁들을 쭉쭉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럴 땐 힘줘서 읽어야지, 이럴 땐 힘 빼서 읽어야지 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놓는 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독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끝이에요. 사실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 찍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말을 많이 더듬어요. 근데 오늘 특히 많이 더듬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뭐 공부가 안 되니까 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보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그렇게 시간 낭비가 안 됐을 것이라고 감히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뭐 Q&A 같은 걸 받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저리 몇 가지 얘기해 볼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교행직이든 일행직이든 뭐 그 이외에 소수 직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 TO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TO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TO가 줄어든 직렬이나 지역들은요, 응시생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서울시 같은 데들 TO가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일행직이. 그런데 경쟁률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경쟁률은 일정하다라고 기사가 떴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TO가 줄었는데 응시생이 그대로면 경쟁률이 어떻게 돼야 돼? 늘어야 돼요. 근데 TO가 줄었다라는 기사가 뜨면 뜰수록 응시생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을 딴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TO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시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전한길 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시험 날 공부 안 해가지고 그 노량진 근처 공원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네, 시험 보는 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시험이고요. 시험 준비를 안 해놓고 접수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고요. 공부를 하던 사람들은 했다는 자만감에 안에서, 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통제 못 해가지고 응시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까지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정리라도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막말로 영어를 막판에 정리해가지고 막판 뒤집기까지 가능한 과목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준비를 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쫄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 응시를 한번 봐보세요. 접수했던 사람의 50% 정도밖에 안 보는 시험이고요. 50% 정도가 과락으로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절대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준비 열심히 하셨고, 준비 충분히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도 빛을 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쫄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허수가 많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랑 비슷할 거예요. 허수 많을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치팅방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그 허수예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허수는 여기 없어요. 진짜 허수는 지금 모래도 없을 거기 때문에 술 먹고 있을 겁니다.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주변에 공시생들 많았지만 자기 떨어질 것 같다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다고 했던 애가 수석하고 전부 다 그런 시험이에요. 꼭 공시뿐만 아니라 뭐 임고생도 많이 봤고요. 뭐 대기업 시험 본 애들도 있고요. 대기업은 시험이 아니라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자기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평범한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쫄지 말고 시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야 되는 불안감 중에 가장 큰 불안감은 이거여야 돼요. 아, 나 모르는 데서 시험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외웠을 때 시험 봐야 되는데 내일 돼서 이거 까먹으면 어떡해?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갖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고 잘 하신 거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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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으로 걱정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까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외워본 적 있는 사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끌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시험장에 정시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제일 정상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시험 못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늦잠 자는 게 더 재난이 될 겁니다. 늦잠 안 잘 수 있게 오늘 최대한 수면 시간 통제 잘 하시고 알람이나 뭐 엄마 모닝콜 같은 거 잘 설치하시고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편 잘 확인하시고요. 네, 잘 갔다 오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염려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직전에 뭘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약해놓은 걸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교재의 목차를 보면서 목차를 베껴 적으시는 것도 방법인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정말 못 외웠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안 외워지는 거. 뭐 행정학으로 치면은 조직 분류 같은 거 좀 안 외워졌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 문자를 열심히 따놓으세요. 원래 강사가 조직 이름들만 두 문자를 따놨다. 혹은 각각의 조직의 특성에 대한 두 문자만 따놨다. 그러면 두 문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종이에다가 써놓으세요. 얘네를 쫙 적어놓는 거야. 그래놓고 시험 직전 한 5에서 10분 동안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세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지 맨 앞장에다가 이거를 쭉쭉쭉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기억나는 대로 이 두 문자가 뭐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쓰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외워졌던 거는요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외워도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자만 열심히 따놓고 나서 이 두 문자를 외워놓고 또 휘발되기 전에 시험지 받자마자 바로 베껴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 논술량 아니죠. 서술량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뭐예요?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두 문자만 외우더라도 충분히 풀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물론 특성까지는 어렵겠지. 하지만 특성도 뭐 두 문자 따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 시험이기도 하고 아무튼 명칭을 물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두 문자만 따더라도 충분히 맞히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방법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과외할 때는 학생들한테 이 방법으로 점수 많이 올렸었어요. 여러분들도 써먹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문법 교재 펴놓고서 제대로 보지도 않았네요. 네, 괜히 펴놨나봐. 그냥 이것만 펼쳐놓고 할걸.
괜히 공간이 좁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교재 정말 좋은 교재라서 예문 몇 개 보여드리면서 종료할게요. 여기에 얘네들 여러분 잘 구분 안 하시죠? 앞에 선행사 어떤 거 나왔는지, 사물인지 사람인지 이런 거 구분 잘 안 하시죠? 지금 기회에 이런 것도 구분해야 된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관계대명사 what은 일반적인 관계사절과 다르게 명사절로 사용된다 이런 거 체크하시고, that과 what을 비교할 때 that은 웬만하면 문법적으로 거의 다 옳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what 같은 경우에는 보통 that이랑 비교가 되거나 which랑 비교가 된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랑 비슷하다. 계속적 용법에서는 컴마 that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을 해봤자 여러분 머리만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잘 보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잘 보실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